예. 우리가 간호업무 수행하면서 법적 의무는 최소한도로 다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피치 못하게 우리가 간호사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나타났다.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후에는 우리가 법으로 가서 우리가 법적 소송이 됐을 때는 법에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민형사상 우리가 법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민형사상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간호사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정받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 법적 우리가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법적 책임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죠. 형사 책임이 있고요. 우리가 이 형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의해서 우리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이 형법에 의한 책임은 우리가 국가가 책임을 추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우리가 책임을 우리가 추궁하는 거고, 이 형사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환자에게 사상을 초래할 정도로 아주 위중한 어떤 간호사가 잘못이 있을 때는 형법에 의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데 우리가 국가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그래서 이 형사 책임에 의한 형벌은 우리가 자유형. 우리가 자유형에 들어가는 것이 이 자유형에 들어가는 게 징역이라던가 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형이 있죠. 재산형. 우리가 벌금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벌금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명예형을 들 수 있습니다. 명예형. 여러분들 명예형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격 상실. 그러니까 간호사로 보자면 면허 취소라던가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면허 정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명예형쯤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최고의 형벌은 뭐 생명형. 까지도 우리 악의적인 어떤 위중한 해를 가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명형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사 책임은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거고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생명형 이런 형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사 책임 요거는 민법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어떤 간호사의 사고가 아주 위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 민사 책임의 특성은 우리가 사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는 거고요. 이 민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사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우리가 민사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법적 책임은 우리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간호사고가 우리가 환자에게 사상을 초래했을 때는 형사 책임. 그 다음에 환자에게 어떤 사상 이외에 어떤 손해가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 책임을 추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 중에서 우리 민사 책임, 우리 민법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할 때는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뭐 민사 책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써 있잖아요. 예, 딱 두 가지에 근거를 해요. 그래서 뭐하고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고요. 채무 불이행. 우리가 민법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할 때는 만약에 간호사의 잘못이 있고 환자에게 피해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경우에 환자가 간호사에게 어떤 사후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에 근거할 수 있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그 법적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라는 게 있어요. 불법 행위.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후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일단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일단 공통점은 우리가 간호사의 과실이 있다는 것, 어떤 잘못이 있다는 거죠. 불법 행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했어야 돼요. 손해 발생.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간호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이거에 근거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유가 환자가 병원에 들어올 때 병원과 계약이 성립된 거다. 이렇게 법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요. 채무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약서를 쓰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해주겠다는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된 걸로 법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의료행위를 해주겠다는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된 거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 즉 우리가 의료행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즉 불이행이 있을 때, 불완전한 이행이 있을 때는 간호사라던가 의료인들이 했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이행이 있을 때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해서 민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간호사 과실이 있고 환자 손해가 있고 인과관계 있고 요거 같은데 요 불법행위에 근거해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한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배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에 의해서 환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불법행위에 근거해서 환자가 간호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사 책임은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공통점은 요 세 가지고 차이점은 불완전한 이행이 있어서 손해가 나타났다면 채무 불이행에 근거해서 간호사가 위법한 행위가 있어서 손해가 나타났다면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 비교 꼭 해주셔야 돼요. 공통점, 차이점 요거 알아보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은 간호사고 그래서 소개한 부분 있잖아요. 요 간호사고 옆에 뭐 주의무태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간호사고는 간호사가 했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실제 간호 업무 수행하면서 흔하게 발생되는 주의무태만 중에서도 우리가 업무 중에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이라고 그러죠. 예, 업무 중에 발생하는 과실은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기계나 스펀지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복강 안에 어떤 기계나 뭐 스펀지가 남아있다. 이런 사고 발생한다던가 우리가 물주머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뭐 그래서 발생하는 화상이라던가 예, 그 다음에 뭐 사이드레일 같은 거 제대로 올리지 않거나 뭐 그래서 또는 회복실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혼자 놔뒀다던가 그래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라던가 예, 그 밖에도 우리가 투약할 때는 약이라던가 부위라던가 방법이라던가 환자라던가 예,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투약사고라던가 그다음에 기구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간호에서 발생하는 사고 방치로 인한 부상 환자 소유물 분실 파손 뭐 수혈사고 또 감염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호 현장에서 발생하는 흔한 간호사고예요. 간호사고인데 대부분 어떤 사고냐면 간호사가 했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주의무태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무태만 중에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과실이라고 그런다 했잖아요. 과실인 거고 업무 중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상 과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고 대표적인 간호사고 주의무태망 업무상 과실은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만 참고하고 넘어가셔도 될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간호사의 사고 예방과 대책으로 넘어갑니다. 간호사고의 사고 예방 대책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간호사고가 아예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그 대책. 여러분들 매튜라는 사람이 조사했더니 간호사고에 제일 많이 발생되는 장소가 병실, 그 다음이 화장실, 그 다음에 복도 이런 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우리 병실 안입니다. 그래서 병실 안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의점이 있는가? 요거는 우리가 꼭 같이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쭉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상식선에서 다 이해되실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해서놨는데 이 부분 보도록 하죠. 간호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수간호사가
우리가 간호사들의 간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면은 자기의 직무배당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일하는 것, 이런 거 사고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수간호사가 간호사에게 업무를 배분할 때 간호사들끼리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업무를 설정해 준다기보다 각자 해야 되는 일을 명확히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업무로 설정한다기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냐면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요것도 어쨌든 문제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록과 보고로 가도록 하죠. 간호사고를 아예 발생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피치 못하게 간호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록과 보고입니다. 피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했다, 기록하고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록과 보고할 때도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환자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문제다, 이런 경우에는 기록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두로 먼저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기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물품이라던가 이런 사소한 사고다, 이런 경우는 기록을 먼저 하고 보통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기록하고 보고하는데, 우리가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기록 전에 반드시 먼저 보고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돼요. 먼저 보고하고 대책 수립하고 나중에 기록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거기 사고 발생 후에 조치해서 우리가 환자의 신뢰관계 수립하도록 한다. 신뢰관계 깨지지 않도록 그냥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하는데, 우리가 아주 급한 경우에는 보고 먼저 하고 기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피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왜 기록으로 남겨줘야 되는가? 우리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때는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서 우리 차트하고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보관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법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법적 용어 반드시 정리하실 것, 간호사의 주요 법적 의무 반드시 정리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들어와서 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형사 책임이 있고 민사 책임이 있는데,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의 성격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간호사고에 관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할 때는 우리가 사상을 초래했을 때는 형사 책임을 추궁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사고라던가 어떤 손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을 추궁하게 될 거예요. 민사 책임을 추궁할 때는 두 가지에 근거한다고 그랬죠.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 이게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간호의 윤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법과 관련된 내용은 요거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냐면 윤리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윤리. 여러분들 법과 윤리가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와 법은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게 더 광범위하냐면 우리가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 윤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하도록 하죠. 간호 업무 수행할 때 최소한도로 국가가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을 정한 걸 법적 의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간호윤리라고 하는 것은 윤리라고도 하고 도덕이라고도 그러죠. 윤리다,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 사이에 어디서 정해져서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를 윤리다, 도덕이다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윤리, 요거는 뭐냐면 간호사가 환자 간호할 때 법으로 정해져서가 아니라 간호사로서 환자 간호할 때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를 우리가 간호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는 거. 윤리 중에서도 최소한도로 지켜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디 빈 공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여러분들 이 간호윤리는 간호할 때 간호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간호윤리, 윤리를 보기 전에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할 거냐면요.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전문직의 특성 이렇게 쓰시고, 우리가 전문직의 특성을 제시한 학자가 여러 학자들이 있거든요. 널리 활용되는 게 우리 파발코가 제시한 우리가 전문직의 특징 많이 활용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간호사가 법적 의무도 지키고, 그 다음에 간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윤리 업무를 지킨다는 것은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호와 같이 우리 전문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전문직의 특징, 요 파발코는 8가지로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론적 이거 지적 기술. 일반 직업과는 다르게 전문직은 이론적이고 지적 기술 정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직업에 비해서 아주 오랜 기간의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좀 더 전문직에 오래 입문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직으로서 우리가 평생직으로서의 약속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로는 공동체 의식. 우리가 전문 직업인이 일반 직업하고는 좀 다른 전문직으로서 특징이 일반 직업보다 공동체 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특징을 들었어요. 그래서 간호 전문직으로 보자면 간호 전문직의 공동체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협회를 구성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뭘 제시했냐면, 우리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와 관련성이 있어야 될 것, 이랬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우리 선택의 동기가 이타성이라는 거예요. 선택 동기가 우리가 꼭 경제적 보상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업에 비해서 이타성, 즉 봉사의 성격이 아주 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째로 자율성을 들었어요. 자율성.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특성이 일반 직업보다 높다는 것. 그 다음에 8번째로 우리가 윤리 규약을 들었습니다. 규약. 그래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를 발달시키더라는 거예요. 요걸 특징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의 특징 요 8가지 많이 활용되면서 전문직의 특징 중에 우리가 요 윤리 규약, 즉 간호 전문직은 법으로 정해져서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윤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호 전문직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간호 윤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부분부터 다음 장까지 이어서 우리가 간호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간호사가 만약에 환자 간호하다가 환자 간호할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윤리적인 문제가 분출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책임까지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우리가 윤리 규칙이에요. 규칙. 우리가 규칙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간호협회에서 정한 윤리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호 전문직에서 간호사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행동을 규정한 거를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이 규칙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분출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게 규칙이고요.
그다음에 규칙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적용하는 게 윤리, 원리예요. 원리, 원칙입니다. 윤리, 원칙. 우리가 원칙 또는 윤리, 원리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는가를 설정하는 것을 윤리,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원칙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윤리, 이론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분출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순서가 우리의 규칙, 원칙, 이론 이런 순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교재에 뭐가 소개되고 있냐면 얘가 먼저 소개가 됐죠. 윤리이론, 이걸 소개한 거야. 윤리이론. 그래서 우리가 윤리 이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는 거야.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 이론을 적용하는데요. 일반적인 윤리 이론을 간호윤리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윤리 이론에는 의무론이 있고 뭐 윤리 이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윤리적 접근법인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또는 접근 이론에는 의무론이라는 것이 있고 공리론, 뭐 덕윤리, 권리론은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윤리 이론, 윤리적 접근법은 우리가 의무론이라는 게 있고요. 의무론이라는 것이 있고 의무론이 있고 우리가 공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문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윤리 이론, 접근법은 의무론, 공리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러분들 의무라는 것이 의무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책임, 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요 의무론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뭐 살인하면 안 되고 약속은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무,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에서의 윤리도 이 의무론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의무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가 있다는 걸 가정을 해서 접근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접근 이론이 의무론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의무론인데, 여러분들 의무론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의무론인데, 요거는 장점이 뭐냐면, 의무론의 장점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의무가 딱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장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인 딜레마 또는 윤리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그 딜레마 문제 뭐 이런 걸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융통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의무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간 사이에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가 있다라고 접근하는 이론이라는 것. 장점은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장점. 근데 단점은 인간이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꼭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딜레마를 해결하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단점. 그에 비해서 이 공리론이라고도 하고 목적론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의무라고는 다르게 공리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공리, 우리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옳은 거다. 윤리적으로 맞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다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 거라는 거예요. 꼭 인간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으면은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공리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과라던가 결과의 효용성, 이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윤리적으로 옳은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공리론인데 우리가 공리론의 장점은 뭐냐? 어떤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신축성 있게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익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공리론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이나 최대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수의 이익은 우리가 무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의무론과 공리론 시험 문제는 어느 한쪽이 나오면 어느 한쪽하고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 우리가 문제로 좀 예측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교재의 의무론, 공리론 나온 내용은 읽어보시되 특징이 뭐고 장단점이 뭐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윤리의 원칙으로 갑시다. 윤리의 원칙 또는 윤리 원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윤리적인 상황에서 맨 먼저 적용하는 게 규칙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원칙이고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윤리 이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윤리 원칙에 대해서 볼 거예요. 윤리 원칙. 여러분들 윤리 원칙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어떤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적용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 건가 이럴 때 적용하는 원리가 윤리 원리인 거죠. 윤리 원칙. 그러면 윤리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윤리 원리를 우리 앞에 생명을 넣죠. 생명 윤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원칙.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옳은가 적용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윤리 원칙 중에서도 우리가 그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윤리 원칙, 우리가 생명 윤리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4대 원칙이 있어요. 4대 원칙. 그래서 요 4가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4대 원칙이 첫 번째가 자율성이에요. 그래, 자율성.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무해성. 우리 교재에 무해성하고 악행금지가 따로 나왔는데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무해성이라고도 하고 악행금지라고 들읍니다. 악행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우리가 선행이에요. 선행의 원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의의 원리예요. 정의의 원리 또는 우리가 공평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합당한 행위를 할 때 적용하는 윤리 원리, 4대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비밀 유지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성실의 원칙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규칙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규칙은 행위에 적용하는 거라 그랬고 원칙은 어떤 걸 결정할 때 적용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유지라던가 정직성이라던가 성실성 같은 거는 원리라기보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이거 구체적인 행동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윤리 규칙. 그래서 윤리 규칙에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 3대 원칙이 있죠. 비밀유지, 정직성, 성실성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위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요 윤리 원리, 윤리 규칙 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문제로도 우리가 출제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자율성의 원칙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 간호사가 환자 간호할 때 환자 스스로 선택한 것을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의료인이 결정해서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자 간호할 때 간호윤리, 간호사로서 윤리적으로 합당하려면은 환자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원리가 자율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할 수 있도록 존중돼야 된다. 이런 원리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법적 의미에서 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있었잖아요. 그 법적 장치가 우리가 설명, 동의 의무라는 거였었고, 요걸 위배했으면 법으로도 위배되면서 우리가 윤리로 보자면은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뭐 자율성에 대한 얘기를 뭐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자율성은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더라. 법적 의무에서는 사전 동의 의무하고 관련성이 있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법의 의무에서 사전 동의 받기 전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율성 보장에 의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려면은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알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의 의견까지를 존중하는 게 자율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만큼을 존중하는 걸 의미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좀 길게 설명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자율성에 대한 정의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 장치로는 사전동의 의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갔듯이 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를 줘야 된다더라는 거고, 능력만큼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는 거죠. 사람마다 그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다음 장에 무해성으로 가도록 하죠. 무해성.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무해성과 그 밑에 악행금지가 따로 나왔는데요.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해성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가 해가 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해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간호행위가 합당하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무해 원리, 즉 악행을 하는 것은 금지돼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윤리의 원리, 생명윤리 원리 4가지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면서 가장 엄중하게 우리가 채택되고 있는 그 원리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해성하고 자율성이 상충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우리가 사망을 원한다. 이럴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사망시켜 주는 것이 적당하냐? 윤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성과 무해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는 이 무해성이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존중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체적으로 고통이나 뭐 사망을 가져오게 하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해를 줘서는 아니 되는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해 원리가 가장 엄중한 원리, 우선된 원리다는 거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행의 원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 무해의 원리보다 수준이 높은 게 이 선행의 원리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최소한도로 해를 줘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요 선행의 원리는 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얘기죠. 해를 주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환자에게 좀 더 이익이 많이 되도록끔 행동하라. 이것이 선행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의 원리라는 것은 좀 더 유익하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다. 이렇게 보는 원리를 선행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선행의 원리에서 우리가 선행의 원리에서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꼭 짚어주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선행의 원리라는 게 있고요. 선행의 원리가 있고, 그 선의의 간섭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알아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선행의 원리라는 것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좀 더 유익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이고요. 선의의 간섭주의는 자율성을 희생시켜서라도 환자에게 좀 더 유익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선의의 간섭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린아이들이 주사를 안 맞겠다 뭐 이런 경우에도 막 달래가면서 또는 억지로 우리가 주사를 주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의 간섭주의에 입각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선행의 원리라는 것이 있고 선의 간섭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선행의 원리는 좀 우리가 차이점은 요 선행의 원리는 자율성이 희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익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요. 요 선의 간섭주의는 자율성을 희생해서라도 유익하게 행동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선의 간섭주의가 우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 우리가 강제로 주사를 주는 것, 뭐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것, 뭐 또는 발작이 있을 때 억제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요 선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려면은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이런 행위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과 이 행위의 관련성이 연관이 있고 대상자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또는 그걸 이해할 시기가 되면은 동의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선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에 대한 거는 뭐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따로 나왔는데 이거는 무의 원칙과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의 원칙, 우리 공평성의 원칙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간호사로서 윤리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간호할 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나이가 많던 젊던 경제적으로 많던 적던 우리가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간호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또는 공평성 원칙 이러는데,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 이 정의, 우리가 공평성의 원칙이 야기되는 상황은 언제냐면 우리가 요거는 분배 상황과 관련성이 있어요. 분배. 여러분들 경험이 많은 간호사를 어떤 환자에게 배분할 거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의료기구, 뭐 인공호흡기 같은 게 제한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배분하는 게 공평하냐. 뭐 장기 공여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람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배분하는 게 공평한 거냐. 이 분배 상황에서 우리가 정의가 대두되겠죠. 그래서 분배할 때 우리가 공평하게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배 상황에서도 야기될 수 있는 문제고요. 또한 뭐하고도 관계 있냐면 우리가 법적 의무하고도 관계 있어요. 의무. 여러분들 법적 의무가 우리 앞서서 뭐라 그러냐면 국가가 최소한도로 간호사에게 해야 되는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법에서 정해진 거는 어떤 상황이든 누구에게나 다 실천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법에서 이 의무를 주어진 이유는 윤리 원리 중에 뭘 실현하려고 그러냐면 정의의 원리를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우리가 사람들 대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이러이러한 행위는 꼭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무로 정한 것이 우리의 정의의 원리 실현하기 위한 거다. 의료 현장에서는 분배할 때 많이 야기된다더라.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분배할 때도 우리가 분배할 때 분배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 있어요. 분배 원칙. 그러면은 우리가 공평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분배하는 게 공평하냐. 분배할 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원칙이 우리가 5가지입니다. 그 5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 메모해 두세요. 메모해 두시는데, 우리가 공평성의 원칙, 즉 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우리가 분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공평하게 분배할 때 적용하는 우리가 원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5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획일 분배라는 게 있어요. 획일 분배는 똑같이 분배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일명 우리가 균등 분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분배하는 것쯤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근거하는 우리 필요 분배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디에 분배하는 게 성과가 더 높아질 건가. 우리가 성과를 고려하는 성과 분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노력 분배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공적 정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공적 분배가 있어요. 그래서 분배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 5가지인데, 우리가 노력 분배나 공적 분배는 의료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하지 않죠.
의료 현장에서 공평하게 분배할 때 주로 적용하는 게 획일, 필요, 성과 분배라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장기이식 할 때 접수된 순서를 고려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획일 분배, 균등 분배를 고려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식할 때 이식이 꼭 필요한 사람에 분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필요 분배에 근거한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되 성공 확률이 누구에게 높은가도 고려되거든요. 요거는 성과 분배를 고려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원칙, 우리 공평하게 분배하는 원칙은 5가지가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요 3가지가 우리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원리까지 했고요. 공평하게 분배하는 원칙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획일, 필요, 성과, 노력, 공적 분배.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요 3가지가 주로 활용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원리까지 우리가 다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으로 간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게 규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원칙, 윤리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윤리 이론에 대한 얘기, 의무력, 공유론에서 다뤘고요. 네, 윤리 원칙 중에서도 생명 의료 현장에서 다루는 요 생명윤리 원칙 4가지 원칙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리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윤리 규칙. 여러분들 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 어떻게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고 행동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원리고, 요 규칙은 행동에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비밀유지 원칙 했는데 규칙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거예요. 비밀유지 규칙, 그다음에 정직성의 규칙, 성실성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비밀유지라는 것은 간호사가 행동할 때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라가 비밀유지 규칙입니다. 우리 일명 신의라고 그러죠. 신의의 규칙. 그래서 환자의 비밀은 보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직성의 규칙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도록 행동하라. 이것이 정직성의 규칙. 그런데 만약에 정직성의 규칙하고 무예 원리하고 상충된다. 이런 상황이 있겠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환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충되는 상황에서는 무예 원칙이 우선이에요. 무예 원칙.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실성의 원칙.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규칙이 더 정확한 용어예요. 우리가 성실성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환자와 약속한 거, 계약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성실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속, 여러분들 교재 옆에다가 약속 이행 이렇게 쓰세요. 우리 약속은 지켜야 되는 원칙을 성실성의 원칙 또는 규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성실성의 규칙과 즉 약속과 무예 원칙과 이게 상충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술 들어가는데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자기는 절대로 수혈할 수 없다. 그래서 수혈하지 않기로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럴 경우엔 근데 수술하다 보면은 환자에게 수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실의 규칙과 무예 원칙이 상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선돼야 되는 것이 무예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꼭 지키긴 지키되 우리가 윤리적으로 간호하기 위해서는 환자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무예 원칙과 상충된다면 그런 상황에도 무예 원칙이 우선입니다. 결국 약속을 했더라도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라면 수혈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다뤘냐면 우리 윤리적으로 간호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는 윤리 이론과 윤리 원칙과 윤리 규칙 이렇게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서 간호실무에서 만날 수 있는 윤리적 이슈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최근에 의료 현장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분출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의학기술이 급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는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부딪힐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로는 우리 안락사라던가 인공유산이라던가 장기이식이라던가 자원분배라던가 제한된 자원,
자원이 무한정하면은 윤리적인 문제 발생되지 않겠죠. 부족하다던가 뭐 이런 것 등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과 무해성이 상충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인공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인공유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에 해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유산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과 이것도 무해의 원칙, 그죠? 생명을 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무해 원칙이 상충되는 것이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장기이식 같은 경우에는 정의 원리가 특히 우리가 정의 원리가 분배하는데 누구에게 이식하는 게 공평하게 분배하는가, 정의 원칙이 대두되는 상황, 의료 자원, 부족한 자원을 분배할 때도 누구에게 배분하는 게 공평하냐, 정의 원리가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밖에 등등등 우리 실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공동체 의식이 발전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윤리 규약을 발전시키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전문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까지를 다하려고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간호 전문직에서의 공동체가 뭐냐? 간호협회입니다. 우리가 간호협회가 공동체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공동체 단체에서는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 강령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의 윤리 강령 이렇게 소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윤리 강령 전에 개발하는 게 뭐냐면, 전문 조직체에서 우리나라로 보자면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로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개발하는 게 우리가 윤리 서약이에요. 서약. 우리가 나이팅게일 서약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윤리 서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문직으로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사회하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윤리 서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어떠하게 간호하겠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어떠하게 간호하겠다 서약하는 거고요. 요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냐? 윤리 강령인 거예요. 윤리 강령이고요. 윤리 강령을 좀 더 행동에 구체화시킨 것이 윤리 규칙인 거예요.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호전문직의 윤리 강령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서약, 그 다음에 강령, 규칙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문제는 뭐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냐면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전문 조직체에서 개발하는 우리가 윤리 강령, 즉 간호사가 간호 업무 수행할 때 윤리적으로 간호하기 위해서 행동 강령을 윤리 강령 이걸 많이 다뤄지는데, 특히 간호사의 윤리 강령을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은 72년도 제정, 2차 개정이 95년, 3차 개정이 2006년도에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이 2006년도 3차 개정입니다. 3차 개정이고요. 우리 교재 10장하고 11장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을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11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간호 전문직과 윤리 계속 이어지는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 챕터를 나눴지만 전문직과 윤리, 우리 파발코가 제시한 전문직의 특징이 8가지, 윤리 강령을 발전시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 간호협회에서는 간호 전문직의 특징, 전문직 중에서도 간호 전문직의 특징을 4가지로 제시했거든요. 교육과 조직체와 평생 헌신하는 것, 작업 기능에 헌신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미국 간호협회에서 제시한 간호 전문직의 특징은 이 4가지. 파발코가 제시한 거는 8가지. 요게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앞 전 시간에 쓰라고 그랬죠. 요 8가지 알아두시고, 이 전문 조직체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윤리 서약 제일 먼저 개발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윤리 강령 개발한다 그랬고, 요거를 구체적인 행동에 적용하기 위해서 윤리 규칙을 개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쭉 할 거냐면 쭉 넘어가서 간호사의 전문직 서약,
읽어보세요. 나이팅게일 선서 서약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간호전문직의 윤리강령의 도덕적 의미에서 나온 부분 있죠. 여기로 넘어갑니다. 간호전문직의 윤리강령의 도덕적 의미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요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강령이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해주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윤리적으로 간호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윤리강령의 기능에서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게 유용성이에요. 윤리적으로 간호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유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용성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윤리적 간호하는데 최소한도로 이러이러한 기능을 해주더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윤리강령이 윤리적으로 간호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윤리강령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딜레마 상황에서는 윤리강령 자체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왜냐하면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고 또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규칙처럼 너무 많거나 적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자세하면은 너무 많은 양을 갖기 때문에 간략하게 명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밖에도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면은 윤리적으로 간호하는 데 있어서 이 강령도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면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규제 간호의 윤리적 쟁점 부분은 읽어보셔도 되고 그냥 참조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꼭 짚어줘야 되는 내용이 우리 규제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요 윤리 강령, 즉 우리가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요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 여기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룬 내용이 우리 교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 자료로 올라갈 거고요.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호와 관련된 윤리, 간호윤리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출제되고 있어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윤리강령을 총 정리하면서 우리 간호관리를 마무리 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요 첨부자료로 올라가는 간호사 윤리강령 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